우리는 흔히 황후 완룽의 화려함과 비극을 기억하지만 그 그늘에 가려진 숙비 문수는 잊곤 합니다. 그녀는 황후의 들러리이자 궁궐의 그림자였지만 운명에 순응하는 대신 황제를 법정에 세우는 도비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봉건 권위에 맞서 황제의 여자가 아닌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을 되찾으려 했던 한 여성의 용기 있는 투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수의 본명은 얼더터 문수입니다. 그녀의 가문인 얼더터 씨족은 청나라 8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인 몽골 양황기 소속이었습니다. 8기는 청나라의 핵심 지배층이었고 그 중에서도 양황기는 황제가 직접 통솔하는 최상위 명문가였습니다. 문수의 가문은 대대로 고위 관료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과거의 영광일 뿐이었습니다. 문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912년 그녀가 3살이 되던 해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황실에서 나오던 복록과 모든 특권이 끊겼습니다. 평생 나라의 녹을 먹고 살던 만주족 귀족들은 생계수단이 없었습니다. 문수의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수의 어머니 장씨는 남편이 죽고 나라까지 망하자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막막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고위 관료 가문이었던 이들은 베이징의 허름한 뒷골목 새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머니 장씨는 두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직접 바느질과 빨래, 온갖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가재도구를 팔아가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문수는 고귀한 핏줄이라는 이름과 가난한 현실이라는 극심한 모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이름뿐인 귀족이었고 가난의 서러움을 일찍부터 경험했습니다. 1916년 문수가 8살이 되던 해 어머니 장씨는 다른 귀족 가문과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딸을 집안에 가두고 낡은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대신 당시 새로 생겨나던 근대식 학교에 입학시킨 것입니다. 문수는 화티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만주 귀족이라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얼더터 문수라는 이름 대신 푸이팡이라는 평범한 한족식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선택은 문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문수가 집 안에서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봉건적 가르침만 받았다면 훗날 그녀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푸이팡이 다닌 학교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유교 경전 대신 국어, 산술, 자연, 과학, 음악,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남녀가 함께 교육을 받았고 학생들은 개인의 권리와 평등 같은 새로운 사상을 접했습니다. 문수는 특히 문학과 그림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난한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어머니를 도와 바느질과 자수를 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이 근대식 교육은 문수에게 글을 읽고 쓰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푸이팡이라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921년 문수가 12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비록 청나라는 멸망했지만 베이징의 자금성에는 소조정이라 불리는 작은 황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실우대 조건이라는 협약에 따라 황제 푸이는 여전히 궁궐에 살며 황제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궁 안에서는 16살이 된 황제 푸이의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멸망한 황실의 어른들에게 황제의 결혼은 황실의 채통을 세우고 언젠가 있을 복위를 위한 중요한 정치적 행사였습니다. 곧 베이징에 남아있던 옛 만주 귀족 가문들에게 정령기 딸의 사진을 찍어 궁에 제출하라는 연락이 갔습니다. 문수의 삼촌은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이 가문을 다시 일으킬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카딸 문수를 사진관에 데려가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은 수백 장의 다른 귀족 처녀들의 사진과 함께 자금성으로 들어갔습니다. 16살의 푸이는 내시들이 가져온 사진첩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고르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의무적으로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푸이의 눈에 한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12살 소녀 문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푸이는 붉은 붓으로 문수의 사진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는 이 소녀가 꽤 온화해 보인다며 문수를 황후로 선택했습니다. 푸이가 문수를 황후로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궁안의 황실 어른들, 즉 태비들이 즉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첫째, 문수의 가문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황후의 가문이라면 막대한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문수의 집안은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둘째, 태비들은 문수의 외모가 황후 가문으로는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태비들은 다른 후보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바로 왈룽이었습니다. 왈룽의 가문은 부유하고 세력이 있었으며 당시 17세였던 왈룽은 아름다운 외모에 서양식 교육까지 받은 신여성이었습니다. 황실 어른들은 멸망한 황실의 마지막 체면을 세우기 위해 더 화려하고 부유한 왈룽을 황후로 밀어붙였습니다. 푸이는 어른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선택을 고집했지만 태비들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지루한 실랑이 끝에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둘 다 맞이한다.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푸이가 처음 선택했던 문수는 비가 되고 어른들이 추천한 왈룽이 황후가 되었습니다. 문수에게는 숙, 즉 맑고 정숙하다는 의미의 숙비라는 칭호가 내려졌습니다. 12살의 문수는 학교에 다니다가 자신이 황제의 아내, 그것도 두 번째 아내로 간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문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학교에서 평등을 배웠던 푸이팡은 이제 황제의 첩이라는 봉건적 지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922년 11월 30일 문수는 13살의 나이로 자금성에 입궁했습니다. 황실의 예법에 따라 황후가 될 왈룽보다 하루 먼저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숙비 책봉례를 치르고 자금성 서쪽의 창충궁에 거처를 배정받았습니다. 영원한 봄이라는 뜻의 궁전이었지만 13살 소녀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습니다. 문수가 입궁한 첫날 밤, 황제 푸이는 그녀의 처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1일, 진짜 주인공인 황후 왈룽이 입궁했습니다. 문수의 조용한 입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멸망한 황실의 마지막 사치를 쏟아부은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푸이는 왈룽을 맞이했고 모든 행사는 왈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수는 이 모든 화려한 행사에 들러리였습니다. 그녀는 의례적으로 참석해 황후의 뒤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푸이는 문수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푸이는 훗날 자서전에서 자신이 성적으로 무능력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황후 왈룽과도 숙비 문수와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내들은 황제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문수에게는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는커녕 아내로서의 기본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13살의 나이에 거대한 궁궐 안에 갇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금성에서의 문수의 삶은 단조롭고 고립되었습니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아침 일찍 일어나 황제와 황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황실 어른들인 태비들에게 안부를 여쭙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의례가 끝나면 그녀는 창충홍으로 돌아와 다음 날 아침까지 사실상 아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푸이는 노골적으로 문수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왈룽과는 잘 어울렸습니다. 둘 다 영어를 할 줄 알았고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푸이는 왈룽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테니스를 치고 서양식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그런 활동에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서양 문물보다는 독서와 시쓰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푸이는 이런 문수를 고루하고 재미없는 여자라고 여겼습니다. 황제의 무관심은 즉각 궁중 사람들의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황후 왈룽은 문수를 경쟁 상대로 여겨 노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자신이 먼저 차지했고 문수를 하대했습니다. 문수와 왈룽 사이에 다툼이라도 생기면 푸이는 언제나 왈룽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문수를 불러 황후는 주군이고 너는 신하이다. 황후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라며 질책했습니다. 황제와 황후가 문수를 무시하자 내시들과 시녀들까지 그녀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문수의 요청을 일부러 늦게 처리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했습니다. 문수는 거대한 자금성 안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기댈 곳도 없는 외톨이였습니다. 문수는 이 고통스러운 심정을 시로 남겼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들은 당시 그녀가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지만 마음은 어찌 이리 차가운가. 창밖의 꽃은 피었지만 내 마음의 꽃은 언제 피려나. 높은 궁궐 담장에 갇힌 몸, 붉은 문은 굳게 닫혀 나갈 길 없네. 옥으로 만든 새장에 갇힌 새처럼 푸른 하늘을 그리워도 날지 못하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새장에 갇힌 새에 비유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황제의 비라는 존귀한 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자유도 따뜻함도 없는 감옥살이와 다름없었습니다. 문수가 입궁한 지 불과 2년 만인 1924년 10월, 그들의 위태롭던 궁궐 생활은 끝이 납니다. 군벌 펑이샹이 베이징에서 정변을 일으켜 자금성을 포위했습니다. 펑이샹은 청실우대 조건을 폐기하고 푸이와 황실 가족들을 모두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루아침에 푸이는 황제가 아닌 일개 국민 푸이가 되었습니다. 푸이와 왈룽, 그리고 문수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자금성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잠시 푸이의 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일본이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일본은 황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그들을 베이징의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푸이 일행은 일본의 보호를 받으며 텐진의 일본 조계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문수에게 이것은 자금성이라는 낡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계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텐진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그녀에게 자금성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결국 그녀가 혁명을 결심하게 되는 무대가 됩니다. 1924년 말 자금성에서 쫓겨난 푸이와 두 아내 그리고 수백 명의 시종들은 텐진의 일본 조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거처는 장원이라는 호화로운 저택이었습니다. 이곳은 자금성처럼 담이 높고 폐쇄된 궁궐은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서양식 건물과 정원이 갖춰진 자유로운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수에게 이곳은 새장의 크기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똑같은 감옥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금성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자금성에 있을 때 문수는 숙비라는 공식적인 지위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텐진으로 오면서 그 모든 형식적인 예법마저 무너졌습니다. 푸이는 더 이상 황제의 위엄을 차릴 필요가 없어졌고 그의 본래 성격과 관심사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푸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복위, 즉 황제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원에 머물며 매일같이 일본 군부 인사들과 청나라 복벽을 꿈꾸는 군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제국을 되찾기 위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들의 역할은 명확히 갈렸습니다. 황후 왈룽은 텐진의 물을 만난 물고기 같았습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서양식 교육을 받았고 사교적이며 화려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왈룽은 푸이를 따라다니며 유창한 영어로 외국 인사들과 대화하고 최신 유행의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하며 현대적인 황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푸이는 이런 왈룽을 자신의 복위 계획에 매우 유용한 정치적 파트너로 여겼고 그녀를 더욱 총애했습니다. 반면 문수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겉돌았습니다. 그녀는 근대식 교육을 받았지만 본질적으로 조용하고 전통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사교 활동보다는 혼자 책을 읽고 시를 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푸이의 눈에. 이런 문수는 자신의 복위 활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고루하고 재미없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자금성에서 시작된 푸이의 무관심은 텐진에 와서는 노골적인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문수는 푸이가 일본 군부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을 보고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푸이에게 일본인들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문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내조이자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서의 식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문수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네가 감히 정치에 끼어드는 것이냐? 여자는 그저 집안일이나 신경 쓰면 그만이다. 다시는 내 일에 참견하지 마라. 이 사건은 문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로서의 무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습니다. 푸이에게 그녀는 더 이상 대화의 상대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929년 푸이 일행은 장원을 떠나 텐진의 또 다른 호화저택인 정원으로 이사했습니다. 고요한 정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이곳은 문수에게 가장 끔찍한 모욕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원은 장원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이는 세 사람의 갈등이 물리적으로 더 가까운 공간에서 더 자주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왈룽의 문수에 대한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왈룽은 자신이 푸이의 유일한 파트너라는 사실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수를 노골적으로 측실이라 부르며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무조건 자신이 먼저 차지했고 문수에게는 싸구려나 남은 것들만 던져주었습니다. 푸이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철저히 방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왈룽의 편을 들며 문수를 윽박질렀습니다. 문수와 왈룽이 사소한 일로 다투기라도 하면 푸이는 언제나 문수만을 불러 혼냈습니다. 왈룽은 황후이고 너는 비일 뿐이다. 황후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의 도리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것이냐? 황제와 황후가 문수를 이렇게 대하자 궁에서부터 따라온 내시들과 하인들의 태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문수를 무시했습니다. 문수가 식사를 요청해도 일부러 식은 밥을 가져다 주거나 문수의 험담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문수는 정원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는 푸이와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고 황후에게는 모욕을 당했으며 하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10대 시절은 그렇게 절망 속에서 시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문수가 탈출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수많은 모욕이 쌓여 있었지만 역사가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결정적인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문수는 답답한 마음에 정원의 정원을 홀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2층에 있던 황후 왈룽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정원에 있는 문수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왈룽은 푸이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고 문수를 공개적으로 경멸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왈룽은 2층 창문에서 1층 정원에 있는 문수를 향해 경멸의 의미를 담아 침을 뱉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침 한 방울. 이 장면을 목격한 일부 내시와 하인들은 감히 황후를 제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킥킥거리며 문수를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문수에게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확인시켜준 참을 수 없는 인격 살인이었습니다. 황제를 포함한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침 한 방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명의 인간, 황제의 아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왈룽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존재이자 하인들의 조롱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문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겠다고 이번에는 정말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황제의 비라는 신부는 그녀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생각한 탈출구는 죽음이었습니다. 문수는 이 무의미하고 모욕적인 삶을 끝내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날카로운 가위를 들어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곁에 있던 시종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문수의 처소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이 푸이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푸이의 반응은 문수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문수를 위로하기는커녕 또 무슨 소란이냐며 귀찮아했습니다. 그는 문수가 자신과 왈룽의 관심을 끌기 위해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뒤 문수는 다시 한번 죽음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몰래 모아둔 아편을 다량으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곁을 지키던 시종에게 발견되어 위세척을 통해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2번의 자살 시도. 이것은 문수가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푸이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푸이는 병상에 누워있는 문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죽으려거든 마음대로 하라. 하지만 내 집에서 죽지는 마라. 밖에서 죽어라. 황실의 체면을 더럽히지 마라. 이 말은 문수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죽는다 해도 이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그저 황제의 체면을 더럽힌 불명예스러운 피로 기록될 뿐이라는 것을. 죽음은 탈출구가 아니었습니다. 죽어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문수에게는 문산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문산은 언니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활달하고 강인하며 신식교육을 받은 진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문산은 틈틈이 텐진의 정원을 방문해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겪고 있는 모욕적인 처사와 깊은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산이 정원을 찾았을 때 문수는 또다시 죽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사는 울고 있는 언니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문산이 언니의 뺨을 때리며 이렇게 외쳤다고도 합니다. 죽을 용기는 있으면서 왜 이혼할 용기는 없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언니는 신식교육까지 받은 사람이잖아. 지금은 청나라가 아니라 중화민국이야. 황제라고 해도 법 아래에 있어. 이혼해. 이혼, 문수의 뇌리를 강타한 단어였습니다. 13살에 궁에 들어온 이후 9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감히 황제와 이혼을 한다? 그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결심만 한다면 내가 돕겠어. 지금은 변호사도 있고 법원도 있어. 언니는 황제의 노예가 아니야. 여동생의 이 강인한 한마디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문수의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혼,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유일한 삶의 길이었습니다. 문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숙비 얼더터 문수가 아니라 8살 시절 학교에 다녔던 평범한 소녀 푸이팡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 문산과 함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혁명을 비밀리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수와 문산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원은 내시들과 시종들의 감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푸이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혼 계획이 사전에 발각된다면 문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거나 평생 감금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문사는 비밀리에 텐진 조계지의 변호사들과 접촉했습니다. 이 일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황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말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문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3명의 변호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문수의 사연에 공감했고 이 사건이 가진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수가 정원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1931년 8월 25일, 그날은 문수의 운명을 가르는 날이었습니다. 문수는 평소와 달리 푸이에게 매우 공손한 태도로 몸이 좋지 않아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싶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도 좀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푸이는 마침 다른 군벌 인사들과 만날 약속이 있어 바빴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귀찮게 하던 문수가 조용히 쇼핑이나 하고 오겠다는 말에 별 생각 없이 허락했습니다. 알았으니 시종을 데리고 조용히 다녀오너라. 문수는 시종 한 명만을 데리고 푸이의 전용차에 올랐습니다. 여동생 문산도 동행했습니다. 차는 텐진 시내의 한 백화점 앞에 섰습니다. 시종이 문을 열고 문수를 기다렸습니다. 문수는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여동생 문산의 차가 백화점 입구로 돌진해 멈춰 섰습니다. 문수는 시종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뒤돌아서서 동생의 채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문수가 차에 타자마자 차는 쏜살같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시종과 운전기사는 뒤늦게 차를 몰아 뒤쫓으려 했지만 문수와 문산이 탄 차는 텐진의 복잡한 시내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문수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들이 미리 마련해둔 프랑스 조계지의 한 호텔로 직행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9년간의 감옥살이에서 그녀는 일단 물리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푸이는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내시가 창백한 얼굴로 편지 한 통을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문수의 변호사가 보낸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부인은 대수롭지 않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그의 얼굴을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귀하는 문수와 1922년 결혼했으나 결혼 생활 9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심각한 정신적 학대와 유기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문수는 귀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및 생활비로 50만 위안을 요구합니다.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감히 황제에게? 그는 처음에는 문수가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벌인 어리석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당장 그 여자를 잡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이미 조계지 안에 숨어 있었고 변호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푸이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문수의 변호사들은 이 사실을 텐진의 모든 신문사에 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텐진과 베이징, 상하이의 모든 신문 일면은 이 충격적인 뉴스로 도배되었습니다. 황제, 아내에게 이혼 소송당하다. 숙비 문수, 황제의 곁을 탈출하다. 충격 고발, 9년간의 결혼 생활, 부부관계 없었다.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늘과도 같았던 황제가 그것도 무능력을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도비혁명, 즉 칼을 든 비의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수의 이혼 소송은 즉각적으로 중국 사회의 거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회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청나라의 유신들과 보수적인 유학자들, 그리고 문수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수를 향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황제의 은혜를 배신한 요망한 여자다. 수천 년의 미풍양속과 부덕을 더럽혔다. 서양의 사악한 사상에 물들어 가문을 망신시켰다. 특히 문수의 삼촌을 비롯한 친척들은 신문에 문수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우리는 그녀를 족보에서 파낼 것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문수를 압박했습니다. 푸이의 아버지인 순친왕 역시 황실의 체면을 이토록 깎아내릴 수 있느냐며 경노했습니다. 그들에게 문수는 황실의 마지막 남은 체면을 짓밟은 배신자였습니다. 반면 신의 혁명 이후 신문화 운동의 세례를 받은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학생들, 특히 여성 단체들은 문수를 새로운 시대의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봉건 제도의 마지막 굴레에 맞선 용감한 신여성이다. 그녀는 황제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찾는 한 명의 인간임을 선언했다. 문수의 용기는 중국 모든 여성의 해방을 위한 신호탄이다. 당시 여성 잡지와 신문들은 연일 문수의 편에 서서 푸이와 낡은 봉건 제도의 비인간성을 비판했습니다. 문수는 하루아침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혼 소송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봉건과 근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특히 9년간의 무관계라는 치명적인 사생활이 폭로되자 푸이는 당황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공개 재판이 열린다면 그는 황제로서의 마지막 권위는 물론 남자로서의 체면마저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푸이는 이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문수에게 당장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이혼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법정이라는 말에 푸이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공개 재판만큼은 피해야 했습니다. 부인은 변호사를 통해 비밀리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1931년 10월 22일, 2달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과 물밑 협상 끝에 마침내 양측은 텐진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 조건은 문수에게 매우 불리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자마자 문수는 숙비라는 칭호와 황실의 모든 지위를 즉시 포기하고 평민 푸이팡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푸이는 문수에게 일시불로 5만 5천 위안의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에는 가혹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수는 평생 재혼하지 않아야 했으며 이혼 후 푸이나 황실에 대해 그 어떠한 비방이나 언급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재혼 금지 조항은 문수가 자유를 얻는 대가로 또 다른 굴레를 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황제의 비라는 족쇄를 끊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직후 부인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비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신문에 황제의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숙비 문수는 황실의 은혜를 잊고 분수를 모르며 신식 사상에 현혹되어 황실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에 그녀의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평민으로 강등한다. 그는 자신이 이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문수를 내쫓은 것처럼 포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931년 10월 22일, 22살의 문수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13살에 궁에 들어간 지 9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숙비라는 이름을 버리고 푸이팡이라는 자신의 옛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31년 10월 22일, 22살의 문수는 마침내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9년간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 그녀는 숙비라는 칭호와 얼더터라는 만주족 성씨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8살 시절 학교에 다녔던 그 이름, 푸이팡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5만 5천 위안이라는 거액의 위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시 베이징에 괜찮은 집 한 채를 5천 위안 정도에 살 수 있었으니 이는 평생을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끔찍한 모욕을 안겨준 텐진을 즉시 떠나 어릴 적 추억이 있는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푸이팡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쇼핑도 사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8살 때 근대식 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싶다는 오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후궁이 아닌 사회에 필요한 선생님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푸이팡은 자신의 위자료를 털어 베이징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일부를 개조하여 푸이사립 초등학교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푸이는 자신의 이름 푸이팡에서 따온 것이자 인재를 기른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교장이자 국어 및 미술 교사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그리고 궁궐에서 홀로 시와 그림을 그리며 갈고 닦았던 실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학교는 순조롭게 운영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청아한 글 읽는 소리가 그녀의 집을 채웠고 푸이팡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충만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쳤고 아이들도 그녀를 따랐습니다. 9년간의 궁중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푸이팡의 자아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푸이팡은 자신이 황제와 이혼한 여자라는 사실이 베이징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그리고 그 낙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버리고 도망친 숙비가 베이징에서 학교를 열었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베이징 시내에 퍼져나갔습니다. 도비혁명의 그 떠들썩했던 주인공이 바로 이 학교의 교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과 자극적인 기삿거리를 찾는 기자들이 학교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학교 담장 너머로 사진을 찍어대고 하교하는 아이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정말 황제랑 이혼했느냐, 선생님이 황제 욕도 하더냐고 묻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푸이팡의 조용하고 성스러웠던 학교는 하루아침에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중의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황제의 은혜를 배신하고 도망친 여자가 감히 내 아이의 스승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부도덕하고 흉측한 여자에게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보수적인 학부모들은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도비혁명. 당시 그녀의 용기를 칭송했던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달리 평범한 부모들의 시선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에게 푸이팡은 수천 년의 유교적 미덕을 저버린 요녀와 다름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하나둘씩 학교를 찾아와 자녀들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우리 아이는 여기서 교육시킬 수 없어. 푸이팡은 그들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그들의 완고한 편견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 찼던 교실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텅 빈 교실에 홀로 남겨진 푸이팡은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황제의 전처라는 낙인을 더 크고 붉게 찍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꿈, 선생 푸이팡으로서의 삶은 그렇게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산산조각 났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은 후 푸이팡의 삶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황제에 비었던 그녀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5만 5천 위안이라는 거액은 그녀의 서툰 관리 속에서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돈을 제대로 관리해본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궁궐에서는 돈이 필요 없었고 어릴 적에는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이때다 싶어 몰락한 귀족 친척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이혼 당시 가문의 수치를 넘어 황실의 역적이라며 그녀를 맹비난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래도 우리가 한 핏줄 아니냐. 네가 이렇게 큰 돈을 벌었으니 가난한 친척을 돕는 것이 도리다라며 푸이팡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음이 약했던 푸이팡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것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남은 돈의 상당 부분마저 날려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액의 위자료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푸이팡은 또다시 가난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의 좋은 집을 팔고 허름한 새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시 궁궐에 들어가기 전 어릴 적에 그 지독했던 가난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무렵 시대는 더 큰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베이징은 곧 일본군에게 점령당했고 도시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푸이팡은 단순한 가난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황제의 비였던 그녀는 이제 점령당한 도시의 수많은 빈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푸이팡은 살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30대가 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숙비였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지만 전쟁통에 그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삭바느질을 하거나 구멍가게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고 설사 그녀를 고용한다 해도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치욕적인 일화 중 하나가 전해집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녀는 결국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한 부잣집의 하녀로 일자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은 그녀의 정체를 몰랐고 그녀의 단정한 용모와 말솜씨를 보고 그녀를 고용했습니다. 푸이팡은 굴욕감을 참고 묵묵히 청소와 빨래, 아이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집주인이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우연히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기겁을 했습니다. 그는 당장 푸이팡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당신이 정말 황제 폐하의 숙비마마였소? 라고 물었습니다. 푸이팡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집주인은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하며 외쳤습니다. 황공무지하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황제의 비를 하녀로 부린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늘이 노할 일이며 저희 가문을 망하게 할 일입니다. 당장 나가주십시오. 푸이팡은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저는 이제 숙비가 아니라 평범한 푸이팡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주인은 마마께서 괜찮다고 하셔도 제가 안 괜찮습니다. 제발 저희 집안을 망하게 하지 마시고 어서 떠나주십시오. 라며 그날의 일당과 함께 그녀를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 일화는 그녀가 처한 상황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숙비라는 과거 때문에 선생님이 될 수도 없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숙비였기 때문에 하녀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회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푸이팡은 결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길거리 좌판에서 담배를 팔았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최고급 차를 마시고 최고급 비단옷을 입었던 그녀가 이제는 릭샤꾼들과 흥정을 하며 푼돈을 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저기 봐, 황제랑 이혼한 숙비가 담배를 파네. 그녀는 사람들의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그 끔찍한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담배파리마저 여의치 않자 그녀는 집안에 틀어박혀 성냥갑에 상표를 붙이는 부업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일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 종일 풀칠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푼돈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이 시기에 공사장에서 흙을 나르거나 벽돌을 옮기는 자벽부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은 시멘트와 흙먼지로 거칠어졌고 고왔던 얼굴은 굶주림과 고된 노동으로 초췌하게 말라갔습니다. 그녀는 이혼하며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굶주릴 자유와 멸시받을 자유에 가까웠습니다. 푸이팡을 이중
삼중으로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 재혼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푸이의 마지막 남은 남성적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삽입된 이 독소 조항은 그녀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족쇄였습니다. 그녀는 22살에 이혼했습니다. 한창 사랑하고 사랑받을 나이였습니다. 그녀도 평범한 여성으로서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싶은 소박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황제의 여자였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조항을 어기고 재혼이라도 한다면 그녀를 요녀라고 비난했던 보수 세력들에게 어떤 꼴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철저히 혼자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여동생 문산의 집을 찾았지만 도비혁명의 공범이었던 문산 역시 친척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바빴습니다. 푸이팡은 아마도 이 기나긴 고독의 시간 속에서 수없이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지옥 같은 정원에 남아 모욕을 견디며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굶주리고 멸시받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푸이에게 손을 내밀거나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1945년 8월, 길고 길었던 8년간의 중일 전쟁이 끝났습니다. 베이징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푸이팡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고 이제는 30대 후반의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학력을 살려 작은 신문사에서 교정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박봉이었지만 적어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팔거나 성냥갑을 붙이는 일보다는 훨씬 나은 그녀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잉크 냄새가 가득한 신문사에서 돋보기를 들고 빽빽한 활자들 사이에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이 소박한 일상에 만족하며 자신의 남은 생도 이렇게 홀로 조용히 흘러가리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얼어붙었던 삶의 마지막 봄이 찾아왔습니다. 1947년 그녀의 나이 38세였습니다. 그녀의 딱한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신문사 동료가 내가 아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소? 라며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전둥이었습니다. 류전둥은 푸이팡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그는 국민당 군대의 하급 장교 출신으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군복을 벗고 푸이팡이 일하는 신문사에서 창고 관리 및 잡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도 학력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실하고 정직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당신이 숙비든 아니든 상관없소. 류전둥은 소개를 받기 전 푸이팡이 바로 황제와 이혼한 숙비라는 어마어마한 과거를 가진 여자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푸이팡을 만난 자리에서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그녀의 지친 눈빛과 고단한 삶을 보았습니다. 그는 푸이팡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소. 당신이 황제의 비였든 아니든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소. 내게는 그저 푸이팡이라는 한 여성이 필요할 뿐이오.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 한마디는 16년간 얼어붙어 있던 푸이팡의 마음을 단번에 녹였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숙비라는 꼬리표가 아니라 푸이팡이라는 자신을 봐주는 남자를 만난 것은 푸이팡은 눈물을 흘리며 류전둥에게 자신의 마지막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혼할 때 서명했던 평생 재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류전둥은 그 말을 듣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푸이팡 씨, 그게 무슨 말이오? 청나라 황제는 이미 30년도 더 전에 망했소. 지금은 중화민국이오. 그리고 그 이혼 조항이라는 것은 당신이 법을 잘 모를 때 푸이가 자신의 체면을 위해 강요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 낡은 종이 조각일 뿐이오. 당신은 자유롭게 재혼할 권리가 있소. 푸이팡은 류전둥의 그 듬직하고 상식적인 말에 깊은 감동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를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947년 여름, 푸이팡은 38세의 나이로 류전둥과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16년 만에 재혼 금지라는 봉건적 약속을 깨고 자신의 행복을 당당하게 선택했습니다. 류전둥과의 결혼 생활은 푸이팡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베이징의 허름한 단칸방을 빌려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그녀가 살았던 그 어떤 화려한 궁전보다 따뜻했습니다. 류전둥은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아꼈습니다. 그는 거친 군인 출신이었지만 아내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항상 아내가 좋아할 만한 찐빵이나 작은 과일을 사들고 왔습니다. 푸이팡은 생애 처음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저녁밥을 차렸고 남편의 낡은 겉옷을 꿰매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숙비도, 푸이팡 선생님도, 담배 파는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류전둥의 아내였습니다. 9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13살에 궁에 들어가 22살에 이혼한 이후 38세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푸이팡은 남편에게 자신이 궁에서 겪었던 일들을 가끔 털어놓았습니다. 류전둥은 그녀의 아픔을 묵묵히 들어주었고 다 지난 일이오. 이제는 나만 믿으시오라며 그녀의 지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 2년간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 그것은 푸이팡이 38년의 기구한 삶 끝에 마침내 얻어낸 너무나도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또다시 이 평범한 부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신기루처럼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1949년 중국의 정세가 또 한 번 뒤바뀌었습니다.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정치적 격변은 푸이팡 부부에게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문제는 남편 류전둥이 국민당군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산 정권에서 류전둥은 반동분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고 국민당의 잔당이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압수당했습니다. 그는 인민의 적으로 낙인 찍혀 강제노동에 가까운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푸이팡의 삶은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황제의 비라는 꼬리표는 간신히 떼어냈지만 이제는 반동분자의 아내라는 더 무섭고 위험한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들은 살고 있던 새방에서도 쫓겨나 베이징의 빈민가 10제곱미터 남짓한 좁고 습기찬 단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류전둥은 사상교육을 마친 뒤 속죄의 의미로 거리에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로 배치되었습니다. 푸이팡 역시 남편을 돕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집에 빨래를 해주거나 또다시 성냥갑을 붙이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 마지막 시련을 견뎌내려 했습니다. 류전둥은 비록 청소부가 되었지만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하게 만들어 미안하오라며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푸이팡 역시 당신 탓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있다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불행과 스트레스는 이미 푸이팡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1953년 9월 17일.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가 굳었습니다. 푸이팡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달간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반동분자의 아내가 병원에 가는 것은 사치였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리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류전둥의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푸이팡은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4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황제와 이혼하고 자유를 외쳤던 여인. 도비혁명의 주인공은 그렇게 베이징 빈민가의 3평짜리 단칸방에서 청소부 남편의 품에 안겨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그녀의 살만큼이나 비참했습니다. 류전둥은 아내의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차가운 시신을 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류전둥의 청소부 동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류 선생이 비록 반동분자였을지는 몰라도 그의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며 자신들의 없는 살림에도 돈을 모아주었습니다. 류전둥은 그 돈으로 관을 살 수 없어 가장 싼 나무 판자를 구해와 직접 아내의 관을 짰습니다. 푸이팡, 아니 얼더터 문수는 이름도 비석도 없는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황제의 비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9년 뒤인 1962년 전범관리소에서 풀려나 평범한 시민이 된 푸이는 잡지를 통해 문수의 비참한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고 전해집니다. 문수의 삶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화려한 창충웅을 버리고 3평짜리 허름한 단칸방을 숙비마마라는 호칭 대신 청소부의 아내라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볼 때 그녀의 삶은 고난의 가시밭길 그 자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 푸이팡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궁궐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했고 자신의 힘으로 노동을 했으며 마침내 자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 사랑해준 남자를 만났습니다. 문수는 황제의 역사에 들러리로 남기를 거부하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인공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날 그녀가 묻힌 이름 없는 무덤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인간의 그 어떤 화려한 황릉보다 더 뜨겁고도 슬픈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